청취자님, 26살에 아주 무명인 작가가 호주 어부한테 800만 원을 주고 그 죽은 뱀상어를 한 마리 삽니다. 네, 진짜 딱 800만 원짜리 상어였죠. 근데 12년 뒤에요, 영국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 죽은 상어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무려 92억 원이었습니다. 와, 800만 원이 92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청취자님, 이게 단순히 그냥 막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 미술계라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해킹해버린 한 개인의 치밀한 설계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례 없는 사기극이거나 뭐 그저 시대의 운을 되게 잘 타고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규칙을 막 부수고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낸 완벽한 청사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작동 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청취자님을 위해 파편화된 정보들 사이에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파헤쳐보는 이번 심층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정을 안내할 호스트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통찰을 나누어 볼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엮어볼 두 가지 재료는 언뜻 보면 전혀 접점이 없어 보여요. 하나는 송결량 작가의 저서죠.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 이 책을 다룬 심도 깊은 북토크 자료고요. 네, 비즈니스 트렌드를 다룬 책이죠.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92억 원짜리 상어의 주인공, 영국의 아주 논쟁적인 현대미술가 데이미안 허스테 강연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전시 자료입니다. 최첨단 AI 비즈니스 트렌드, 그리고 죽은 상어를 전시하는 현대미술. 진짜 안 어울리죠? 하지만 이 둘 사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무겁고 거대한 조직의 시대가 저물고 강력한 무기를 쥔 개인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아, 맞아요. 과거에는 무언가를 막 이루려면 무조건 크고 무거워야 했잖아요. 뭐 수천 명이 일하는 대기업, 거대한 공장, 대마불사, 이른바 중량 문명이었죠. 네네, 덩치가 곧 힘이었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그 거대한 빌딩들이 막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도대체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지능의 범용화가 불러온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지능의 범용화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쓸만한 광고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기업 내부에 거대한 마케팅 부서가 있어야 했잖아요. 그쵸, 사람 엄청 많았죠. 네. 그리고 그들이 대형 광고 에이전시에 하청을 주면 거기서 또 수십 명의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PD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머릿수가 곧 권력이자 생산성이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 수십 명을 월급 주고 모아놔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 AI 딱 켜놓고 다 해버린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네, 우리가 대학교 수강 신청이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팅 같은 거 할 때요. 평소에는 서버를 한두 대만 돌리다가 트래픽이 막 수십만 명으로 폭주하는 그 10분 동안만 서버를 10,000대 규모로 확 늘려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트래픽 빠지면 다시 훅 줄여버리죠. 안 그러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인간의 노동력과 조직 운영도 정확히 이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아, 사람을 클라우드처럼 쓴다. 네, 어제까지는 100명이 출근해야 돌아가던 회사가 오늘은 실력 있는 개인 1명이 AI 에이전트 100개를 동시에 가동해서 처리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냥 바로 전원을 꺼버리는 거죠. 와, 에이전시라는 무거운 조직의 시대가 끝나고 AI 에이전트를 거느린 가벼운 개인의 시대가 온 거군요. 소름이 좀 돋네요. 진짜 무서운 변화죠. 그럼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생깁니다. 회사가 그렇게 고무줄처럼 막 늘어났다 줄어들고 정규직 직원들이 사라진다면 흔히 말하는 리더나 부장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달라져야죠. 소스에서는 이 새로운 리더의 모델로 그 영화 위대한 슈맨 보셨나요? 거기 주인공 휴잭맨을 제시합니다. 아, 휴잭맨이요? 오, 그 옛날 부장님들처럼 출근부 찍고 곡과 평가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과거의 리더가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공장장이었다면 이제는 판을 깔아주는 무대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영화에서 휴잭맨이 본인이 직접 막 불을 뿜고 공중그네를 타는 게 아니었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그들이 스스로 빛나게 만들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연결해주고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해요. 아,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어떤 수직적인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만드는 설득의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 시대예보 경량 문명에 그런 되게 재미있는 암호가 숨어 있었죠. 표지를 자세히 보면 초록색 저울바늘이 42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청취자님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SF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해답으로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숫자가 42잖아요. 아, AI라는 지능의 마법을 쥐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아주 위트 있게 표현한 거네요. 저자의 세심한 설계가 되게 돋보입니다. 이렇게 AI라는 지팡이를 딱 쥐고 거대한 조직 없이 홀로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소스에서는 대마법사라고 부릅니다. 수만 명의 보병 대신 혼자서 전황을 뒤집는 반지의 제왕 속 간달프 같은 존재들이죠.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마법을 부리는 건 좋은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막 뒤를 봐주는 거대한 간판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간판이요? 네, 대형 로펌 소속이라던가 뭐 업계 1위 대기업 출신이라는 명함이 없으면 당장 고객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이 고립된 개인들이 도대체 뭘 무기로 돈을 벌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과거에는 진짜 그 간판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 경량 문명에서는 조직의 이름 대신 개인의 트랙 레코드, 즉 세월의 흔적 자체가 마중물이 됩니다. 트랙 레코드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뭘 해왔는지 증명하는 거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분이 매일 자신의 운동 일지를 올리고 식단을 공유하면서 놀라운 신체적 변화를 이뤄냅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열광하죠. 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이분은 대형 피트니스 센터의 간판 없이도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거대한 1인 사업가로 독립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대신에 처음부터 블로그로 자신의 변론 철학을 다 공개하며 스스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와, 증명된 과거의 궤적이 곧 최고의 명함이 된다는 거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모두가 그렇게 조직을 떠나서 자기만의 트랙 레코드를 쌓는 1인 기업이 된다면 도대체 막 사회에 나온 신입사원은 누가 키웁니까? 아, 뼈아픈 질문이네요. 거대 조직이 주던 의료보험 같은 혜택이나 막 영수증 풀칠하는 법부터 엑셀 단축키까지 뒤에서 챙겨주던 사수 선배의 돌봄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 혹은 심각한 번아웃으로 가는 직행 열차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가벼운 문명이 감추고 있는 가장 서늘한 그림자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평가받고 보상받는 인센티브 시스템은 겉보기엔 투명하고 엄청 공정해 보이죠.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조직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결국 개인은 스스로를 끝없이 쥐어짜는 자기 착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피말리는 각자 도생의 정글에서 인간은 대체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다들 번아웃으로 쓰러질 텐데요? 여기서 인간이 기계나 AI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궁극의 생존 무기가 등장합니다. 기계가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할 때 인간은 섬세함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섬세하며?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AI를 쓰면 타겟 고객의 나이와 직업에 맞춘 완벽한 구조의 마케팅 이메일을 1초 만에 100통씩 뽑아낼 수 있습니다. 효율의 끝판왕이죠. 네, 진짜 순식간에 쓰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섬세함은 그 이메일 첫 줄에 그 고객의 회사가 최근 겪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고민이나 그 업계 사람들만 아는 묘묘한 밈 같은 걸 툭 던져넣는 겁니다. 아하,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창한 문장보다는 이 사람은 진짜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네, 바로 그 미세한 타격감이죠. 이 섬세한 차이를 알아봐주는 감도 높은 고객들과 끈끈한 연대를 형성할 때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대마법사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와, 완벽한 콜드메일 100통보다 내 상황을 정확히 찌르는 한 줄의 농담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군요. 효율의 시대에 가장 비효율적인 섬세함이 무기가 된다니 좀 역설적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자, 청취자님.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AI라는 도구로 시스템의 룰을 우회하는 해커들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런 시스템 해킹의 마인드셋은 AI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전부터 있었죠.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콧대 높은 카르텔을 정확히 이 방식으로 붕괴시킨 대마법사가 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92억 원짜리 상어, 영국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의 무기가 AI와 섬세함이었다면 허스티의 무기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죽음, 그리고 거대한 카르텔을 역이용하는 어떤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마침 지금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 가시면 이 예술적 해커의 진면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죠. 전시 포스터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네, 물구가 아주 강렬하죠. 진실은 없어. 모든 것은 가능하지. 이 굵직한 문구 뒤로 새파란 방부액 수조에 갇힌 거대한 상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이미지. 청취자님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상어 작품의 원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죽은 상어 아니었나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입니다. 와, 제목 한번 기가 막히게 철학적이네요. 아까 제가 800만 원에 산 죽은 상어가 92억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히 운이 아니라 치밀한 해킹이라는 건가요? 미술계라는 거대한 시스템, 즉 카르텔은 크게 4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거든요. 4개요? 그게 뭔가요? 자, 자본을 가진 컬렉터, 유통을 담당하는 갤러리, 권위를 부여하는 비평가, 그리고 대중성을 만드는 언론입니다. 보통의 예술가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진짜 평생을 바치잖아요. 네네. 갤러리 눈에 들려고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허스트는 이 톱니바퀴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메커니즘을 시스템 밖에서 조종했습니다. 밖에서 조종을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죠? 먼저 끔찍하게 부패해가는 상어를 전시관에 그냥 덩그러니 놓습니다. 당연히 대중신문, 타블로이드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이딴 쓰레기가 예술이냐 안에서 막 대서특필합니다. 언론이 무료로 엄청난 노이즈 마케팅을 해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러자 고상한 척을 해야 하는 미술 비평가들은 대중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안달이 납니다. 저 쓰레기 같은 상황에 엄청나게 난해하고 철학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웅장하게 표현한 걸작이다라고요. 언론이 때리니까 비평가들이 방어막을 쳐준 거군요. 그럼 그 돈 많은 컬렉터들은요? 비평가들이 철학적 권위를 부여해 주니까 컬렉터들은 이제 안심하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상어를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든 가장 논쟁적인 철학을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대박이네요. 허스트는 예술가의 예민함이나 우울증 대신에 강철 같은 멘탈로 이 자본주의 생태계를 정확히 무기화한 거네요. 네, 잭슨 폴록이나 바스키아 같은 천재들이 막 유명세와 자본의 압박을 못 견디고 무너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네요. 시스템에 잡아먹힌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비평가를 자기 장기말처럼 써먹은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허스트는 왜 하필 그렇게 기괴한 죽음이라는 주제에 집착했을까요? 상어도 그렇고 그 파리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잖아요. 천년이라는 작품이죠. 허스트의 시선은 현대인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커다란 유리상자 안에 소의 머리와 파리떼, 그리고 전기 살충기가 들어있습니다. 네네, 소몰이랑 파리떼요. 파리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소몰이에서 교미하면서 막 번식하다가 결국 그 번쩍이는 불빛에 이끌려서 살충기에 타닥하고 죽어갑니다. 으악!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냥 유리상자 안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너무 잔인한데요? 네, 허스트는 그 살충기를 감정도 자비도 없는 우주의 법칙, 즉 신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묻는 거죠. 눈앞에 불빛이라는 욕망만 쫓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저 파리떼가 과연 하루하루 돈과 명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당신들의 삶과 다를 바가 있는가? 와, 뼈를 아주 세게 때리네요. 그 살충기가 결국 우리 욕망 끝에 있는 파멸 같은 거군요. 그럼 그 약국 연작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약국 시리즈에서 그는 화려한 알약들을 쫙 진열해 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화학 물질인 약이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구원해줄 거라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왜 예술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가? 죽음을 잇기 위해서 과학과 약물에만 매달리는 우리 현대인의 모순을 딱 꼬집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죽음과 자본주의를 결합시킨
그야말로 논란의 끝판왕이 2007년에 등장하죠. 아, 올 게 왔네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18세기 남성의 실제 해골 표면에 백금 주물을 뜨고요. 무려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진짜 빈틈없이 박아넣은 작품입니다. 제작비만 약 500억 원이 들었고요. 현재의 가치는 9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죠. 900억이요? 와. 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상징은 두개골과 영원 불멸함과 극단적 자본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융합시킨 겁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이거 예술이 아니라 돈지랄이다, 시신을 모욕했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죠. 생각해보면 2007년 무렵이 한국 미술계도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때잖아요. 네, 맞아요. 큰 사건이 있었죠. 모 대기업의 비자금 논란에 로이 루이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라는 수백억 원짜리 그림이 막 얽혀서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거든요. 미술이라는 그 고상하고 우아한 베일 뒤에 얼마나 거대한 자본과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지 대중들이 진짜 적나라하게 목격했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허스트는 바로 그 위선적인 미술계에 다이아몬드 해골을 들이밀면서 찬물을 쫙 끼얹은 거 아닐까요? 약간 고상한 척하지 마. 너희가 진짜 원하는 욕망의 끝은 결국 이거잖아 하면서요. 오, 아주 예리한 해석입니다. 예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윌리엄 터너의 풍경화처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막 더해주는 예술이 있다면, 마르셀 듀샹의 소변기나 허스트의 상어처럼 우리가 애써 외면하던 불편한 곳으로 사유의 영역을 강제로 확장시켜버리는 예술이 있죠. 아, 우리는 보통 탐생은 되게 화려하게 축하하면서도 죽음을 장식하는 건 금기시하잖아요. 재수없다고 피하고. 근데 허스트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그 죽음의 영역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부탄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명상을 한다고 해요. 죽음을 밀어내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끌어안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동안 우리를 얽매던 자잘한 욕망과 번아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아, 되게 철학적이네요.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로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하는 행위거든요. 허스트는 자신의 철학, 즉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 박아넣기 위해서 기꺼이 500억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와, 진짜 미친 실행력이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텅 비어가는 거대한 빌딩 숲에서 노트북 하나로 고군분투하는 1인 비즈니스의 세계부터 방부에게 담긴 상어로 콧대 높은 미술계 카르텔을 통쾌하게 붕괴시킨 영국 미술관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얼핏 보면 진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룰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것. 그렇죠. 남들이 정해놓은 거대한 톱니다키의 부품이 되는 대신에요. 자신만의 트랙 레코드와 또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섬세함을 무기 삼아서 스스로 시스템의 규칙을 재설계하는 대마법사들의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거대한 간판이 다 사라지고 오롯이 당신만의 트랙 레코드로 승부해야 하는 이 차갑지만 되게 자유로운 경량순명의 한가운데, 네, 만약 데이미언 화스트처럼 단 하나의 거대한 유리수조 안에 당신이 살아온 치열한 흔적을 증명하고 이 견고한 세상을 위선에 통쾌하게 찬물을 끼얹어야 한다면 청취자님, 당신은 그 수조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다가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줄 단 하나의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신만의 수조를 꽉 채울 수 있는 짜릿한 영감이 떠오르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